권미란의 투자사 생활, 오늘 첫 시간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의 김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첫 네네. 손님으로 모셨던 것은 제가 올해 들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되네요. 순위 바뀔까봐. 순위 바뀔 수도 있지만 네네. 현재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셔서 제가 모셨고요. 저희 또래예요. 맞아요. 저희 둘이 나이가 네네.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이도 둘 있어서 둘이라는 비슷하고. 것도 비슷하고 네네. 네,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늘 김은하 작가님의 인생, 특히 투자 인생에 대해서 오늘 네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좋죠. 제가 지난번에 앵커님 방송을 나가서 약간 네. 말아먹었는데. 오늘 아니, 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채널에서도 또 말아먹지 않을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정말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봤던 건데 네. 저는 솔직히 대본이 앞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앵커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니, 작가님은 처음 나오셨는데 네. 떨지도 않으시고 하신 거예요. 티가 안 났나요? 전혀 떨지 엄청 않으시더라고요. 떨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네. 매일 대본을 스스로 쓰시고 맞아요. 그걸 또 앞에 보여주는 거 없이 멘트를 네. 이렇게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쓰시는 게 더 대단하시죠. 이거는 이제 네.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쓰면 되는데. 우리 작가님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으로 처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작가는 2015년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눈을 뜨고 2021년 네, 맞아요. 불과 6년 만에 파이어를 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나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네네.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단 제가 이 5가지 키워드 사실 인생을 5가지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 쥐어짜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네, 3개 할까 하다 5개 한 거예요. 정말요? 저 스토리가 긴 사람이라 첫 번째는 네. 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서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저희 엄마도 너무 그쵸, 고생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큰딸이고, 네, 네. K 장녀,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큰딸이었어요. 저도 장녀. 저희 엄마도 장녀.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나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나도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잘 키우고 싶어 하고, 나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계속 되뇌이고 네. 잊지 않고 어린이 돼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런 걸 저희한테 탑재를 해주셨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저 자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꼭 너 손으로 돈을 버는 일하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 맞아요. 맞아, 여자는 꼭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마라. 저희 아빠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 아니셨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약간 일용직으로 출발을 하셔서 네. 또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다니는 약간 작은 사업 아닌 사업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그 돈을 어음으로 받아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못 받는 돈도 있으셨어요? 그 어음을 그냥 받으면은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음을 받아오시면 엄마가 또 화를 내시는 거죠. 왜 또 이걸로 받아왔냐. 네. 이런 종이 조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빠를 이제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그 돈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시면서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나라. 공무원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는 이제 남자친구를 막 만나면서도 아빠 같지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그런 분 있었던 것 만나신 같아요. 건가요? 좀 그렇죠. 네. 뭐 많이 그래요.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잘 하고 있고 네. 저랑 만났던 회사를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어요. 거의 20주년 근속을 오. 이렇게 아빠랑은 좀 정반대되는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엄마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를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처음 발을 담가서 처음 샀던 종목이에요. 몇 년도에 사셨죠? 저는 2015년 후반에 샀고요. 네. 처음 샀던 게. 근데 저희 아이들은 2016년도에 사줬고요. 그게 네네. 통장에 3,800%가 찍혀요. 맞아요. 아이들께. 그러니까 제 거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돈을 불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엔비디아가 몇백 프로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사고 또 팔고 다시 사고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2016년도에 워낙 작은 돈을 사준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사줬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된 거예요? 3,800%? 그게 지금 이제 3,800%, 3,700%니까 잘 모르겠어요. 수익이 7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계산이 안 되시죠, 여러분? 각각의 계좌에 이제 한 1억 가까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으로. 엔비디아랑 다른 애들도 조금 있는데 네. 다른 애들은 의미 있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사실상 엔비디아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죠. 8천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가 1억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저의 키워드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약간 책도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장기 투자, 소액 네. 장기 투자도 의미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엔비디아가 제 인생에서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키워드에는 안 넣어주셨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시라고 해서 네, 맞아요. 많은 유튜브계에서 영상 보신 분들은 와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와 어떻게 엔비디아 테슬라를 그렇게 초기에 코로나 전에 네네. 투자를 하셨냐 하면서 많이 놀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테슬라는 빼셨네요. 그때도 좋은 네. 회사고 테슬라는 이제 처음 샀던 종목은 아니라서 그 코로나19 때 19 직전에 주가 폭락하기 직전에 사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열심히 추가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파이어를 하게 해준 건 테슬라죠. 네,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렇지만 키워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첫 정이 무섭잖아요. 역시 첫사랑이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아직도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제가 좀 갖고 있어요. 네. 여전히 이제 제 노후를 대비한 연금처럼 얘는 앞으로 한 20년쯤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스토리가 바뀌면 팔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약간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서 투자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장사 잘하는 회사라고 그래픽카드가 정신없이 팔린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이게 용산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네네. 이 그래픽카드가 세계 최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고 정신없이 다 사가서 재고가 없을 지경이다. 용산에서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런 게임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남편도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하자마자 약간 수익이 좀 바로 나기도 했고 그 약간 재밌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엮여서 그쵸. 또 채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AI가 엮였죠. 네, 엮이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이 회사는 그 트렌드의 앞에 설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영역에서는 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좀 IT 전공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주, 뭐 성장주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어떻게 네.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건지 이 스토리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20, 30년은 갖고 나갈 거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 테슬라는 네.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걔는 자동차가 아니래요. 그 진짜 타봤거든요, 제가. 그 테슬라를 모시는 분을 타봤는데 자율주행도 한번 해봤는데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이건 움직이는 컴퓨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 움직이는 인공지능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중간에 뭐 오너 리스크가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네, 리스크인지 프리미엄인지. 네,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천재는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팔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앞으로 20-30년 정도는 갖고 있을 예정인 이 엔비디아 네네. 두 번째 키워드였고 네네.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노인과 바다를 꼽았어요. 네. 이게 이제 책이잖아요. 그 해밍웨이의 소설인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인문학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전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도 소설을 읽으신다고요? 네, 많이 읽어요. 네. 요즘은 이제 역사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역사책도 읽긴 읽는데요. 그 뭐 역사의 쓸모라던가 이런 책도 좋아하고 과거 역사책도 좋아하고 홍춘욱 박사님의 그런 이제 그 경제 역사 풀어주신 책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좋아하는 책은 이런 고전 소설 좋아하는데 네.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그 안에 네. 모든 이 투자자가 가져야 하는 모든 마인드와 모든 고뇌와 인내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투자도 삶을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고 내 투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 좋은 때를 기다리고 그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 모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노인과 바다의 그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항상 노인과 바다를 읽으라고 시키고 그 노인과 바다 책 안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런 이제 한 줄, 나만의 한 줄 이런 것들을 뽑아오라고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이런 소설이나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감성 이런 것들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사실 투자는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투자권이 있어도 걔가 수익이 날 때까지는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공감하는 게 제 주변에 주식 투자랑 제일 안 맞으시는 분은 직장인으로서는 정말 최상의 성공을 하셨지만 성격이 급하신 네네. 사장 출신 네네. 뭐 어떤 분이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주식은 진짜 인내가 성격이 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게을러야 돼, 적당히. 네네. 그래야 안 보고 이제 지나가고 뭐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맨날 들여다보면서 언제 오르지, 오늘 오르지, 내일 오르지 이러면 사실 힘들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는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버티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87일인가 만에 이제 엄청 큰 고기를 낚게 돼요. 네. 근데 그 고기가 배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행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재미있게 소설 속에 있어서 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독서 모임 하는데 네네. 다음 달에 꼭 네. 얇아서 금방 읽히거든요. 네네네.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네. 인생을 바꾼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고, 물론 저보다 이전에 저한테 먼저 이걸 알려주신 저의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저는 로드맵을 꼽았어요. 이 로드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안 해본 사람도 많고,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려도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네. 한다고 뭐 부자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몇이고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고 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고 그러면 요거를 기대 수익률 올해 내가 뭐 예적금만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 기대 수익률을 좀 적어 놓고 이게 매년 내 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이렇게 쫙 한눈에 그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달라져 온 것 플러스 앞으로 달라질 걸 예상한 것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거를 2010한 4년도, 13년도부터 해왔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2018년도에 실제로 2019년도부터의 나의 자산 로드맵을 그렸던 게 있더라고요. 네. 엑셀이 남아있는 네. 게 봤는데 2024년에 10억 된다고 거기 그 표에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더 빨리 됐죠.
2020년도에 됐고 그래서 2021년도에 퇴사를 했으니까 네. 이게 훨씬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하다 말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표를 보면서 내가 언제쯤에는 1억이 된다. 언제쯤에는 10억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보면 조금 버틸 힘도 더 생기고 네. 그게 조금 당겨지고 이러면 재미도 좀 붙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청사진을 내가 직접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맞아요. 보통 네. 회사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나의 꿈이든 나의 자산이든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일상을 사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책을 제가 그 독서 클럽 하는 모임 친구들이랑 읽었거든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4월에. 그래서 5월에 모임해서 이거 네네. 모임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하는 말이 로드맵에서 그 수익률을 설정할 때 진짜 매년 8%, 10%, 15% 이런 게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도 꽤 돈도 많이 모으고 잘 네네. 꿀린 친구인데도 맞아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의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로드맵을 그릴 때는 그리는 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끼고 더 버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보면 제가 진짜 코칭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네. 이거를 막 다 의심해요. 한 80%, 90%다 이게 돼요? 막 이러는데 막상 몇 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 더 빨리 됐어요. 막 이러고 찾아와요, 저한테. 저 1억 원래 내년이었는데 오래됐어요. 뭐 2억, 뭐 몇 년 뒤에 2억이었는데 올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뿌듯하시군요. 너무 좋고 네.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의심만 품고 안 해보는 사람은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때 그 로드맵 처음 그리셨을 때 네네. 매년 목표 수익률을 15% 정도 잡으셨다고요? 맞아요. 15% 잡았는데 더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네.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로 이게 불가능하지가 절대 않고 제가 뭐 신문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이 170 뭐 몇 프로가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익률은 언젠가 한 번은 껑충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 해보고 자꾸 의심만 한다고 해서 자산이 늘진 않잖아요. 네 번째 키워드가 로드맵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10억. 10억. 네네. 뭐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님?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억을 어떻게 모았냐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택도 없었죠. 저희는 쓰기 바쁘고. 욜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나이대가 좀 철없이 살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좀 이렇게 궁했던 시절이 있어서 빨리 반작용으로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좀 많이 썼었는데 저는 1억을 어떻게 모았냐면 결혼하고 나서 같이 버니까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씩 저축을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축을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부동산이다. 그때 한 2010년대 초반에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부동산이다. 알짜 한 채가 결국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피스텔에 꽂힌 거예요. 그 얘기하던 과정에 나왔던 네네네. 오피스텔에. 그래서 수익률 안 좋다 그 얘기도 그때 많긴 했었는데 네네. 이 매물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매물을 선택해서 분양받은 게 이제 1억을 모은 거였죠. 저도 그랬죠. 네. 그거는 근데 괜찮을 1억대였거든요. 거라면서. 서울시내 오피스텔 1억대 신축. 저는 동탄이었는데 역 바로 앞에여가지고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네,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1억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현금으로 이제 1억을 모았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혹은 뭐 몇 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네. 모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10억을 모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꿔주냐. 그건 아닌데 제가 이 1억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0억을 만들면 이 과정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쭉 재테크를 계속 해오고 재테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쌓여서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10억 정도 되니까 어떤 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예. 이제 조금 돈을 버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 안에 쌓인 어떤 무형 자산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걸로 너무 인해서 저는 좋았던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어쨌든 파이어를 또 하실 수 네. 있었고, 그 파이어를 계기로 해서 이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단계가 됐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뿌띠리치로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인생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10억이 네. 딱 되면서부터 이제는 나는 이 10억을 좀 불려서 자산을 일구면 되니까 네. 월급이 없어도 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딱 그 순자산 10억이 됐을 때였어요. 근데 누구나 순자산 10억이 됐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일단 남편이 또 벌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내가 안 벌어도 누가 벌어다 주는 사람이. 그렇기도 한데, 뭐 네. 또 10억이 매달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주는 10억이다 그러면 네. 또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네, 결혼 안 하고 네, 뭐 멋있게 혼자 사는. 네, 뭐 배당주든 건물이 있든 네, 네, 뭐 네.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계속 월급을 벌어다 주고 하니까 나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내 월급만큼은 이 10억이 좀 벌어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김은하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정말 자산 비중이 부동산은 거의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네네. 주식으로만 갖고 계세요.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가가 없이 주식으로만. 네네. 순 자산이 그럼 어느 정도신 거죠? 저는 지금은 이제 올해 세금도 내야 돼가지고 세금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올바른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좋은 일에 많이 써주시고요. 네. 부자시네요. 일단 세금을 많이 내신다는 것 많이 자체가. 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좀 정리하고 나면 그래도 순자산이 30억 정도 약간 턱걸이 할 것 같아요. 네.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건 네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과연 미국 주식으로만 그렇게 점프업 하신 건지 아니죠.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또 더 자세히 네네.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인생을 바꾼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네. 그리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굉장히 반목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저는 기회의 사다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회의 사다리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기회의 사다리는 뭘까요? 뭔가 내가 네. 지금 만약에 뭐 가난한 축이야 그럼 중산층으로 혹은 중산층이야 그러면 상류층으로 네. 뭔가 이런 걸 이제 사다리라고 생각하실 하겠죠. 것 같아요. 그게 뭐 첫 번째로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근데 직업은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잘 쓰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컴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네. 다음 달에 또 채워지니까 네. 부담 없이 긁으시고 네. 근데 돈은 많은데 소득이 없어. 그럼 잘 못 쓰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좋아서 버는 돈이 많다. 그럼 잘 쓸 가능성은 있는데 네. 부자는 아닐 수 있어요. 기회의 사다리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이죠. 물론 자산도 기회의 사다리죠. 네네. 네. 내 자산을 만드는 거. 네. 뭐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선 첫 번째 기회의 사다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이 너무 많고 혹은 사다리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갈수록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리 있게 되는데, 근데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오히려 내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거,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알찬 삶을 사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이제 결핍, 부족한 거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점점 더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점점 더 부족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내가 가진 거에 더 집중하고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고 나만의 사다리를 만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 좀 꼭 하거든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 아니더라도 네네.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럼요. 것을 찾는 게 또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그럼요,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주는 사다리를 내가 꼭 타야 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내 사다리 내가 만들면 되지. 근데 요즘 이제 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옆집에 누구랑 비교하고 앞집에 누구랑 비교하고. 요즘은 결혼하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요. 안 써도 웨딩 되는데. 플레이션. 네. 네.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비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맨날 만나면 얼굴이 크네 작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비교를 뭔가 하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것까지. 근데 그러지 말고 내 삶의 기준을 나한테 맞추고 내 사다리를 내가 세우는 게 그게 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사다리를 내가 세운 다음에 그걸 내가 스스로 올라갈 방법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부의 증식은 내가 죽을 똥 살 똥해서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 올라가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핑은 안 되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코로나19 때처럼. 그러면 그때 한 번에 10계단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다리를 포기하지 말고 네.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기회의 사다리는 위기가 왔을 때 10계단 이상씩 오를 그럼요. 타이밍이 온다라는 그럼요, 거 항상 그럼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짜 이거 진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씀씀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네. 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씀씀이에 따라서 내 노후에 은퇴하는 그 목표 자산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필요하신 거고요. 맞아요. 적게 써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있어도 그렇죠. 은퇴하고 또 행복한 삶을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행복을 그 소비에서 찾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맞아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뭘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바꿔야 되는데 그쵸. 그걸 잘 못하시고 자꾸 이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에서 찾으시면 갈수록 사다리는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뿌띠리치로 가기 위해서 3단계로 목표를 세워보자면 목표가 네네. 있어야 좀 이룰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3단계로 제가 목표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네. 네. 일단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이제 제가 요즘 제 카페 친구들한테 돈도 카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린스 라이프예요. 제린이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올 한 해는 다 무료 클래스를 해주겠다. 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되게 제 영혼을 멋진 언니네요. 그래서 바빠요 요즘. 그리고 클래스를 들은 친구들을 또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고 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몰랐던 그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느낀 게 딱히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뭘 할지 잘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 목표는 내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각자가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스텝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이 투자도 네. 잘 못 정하시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투자처를 잘 못 정하는 것도 있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쵸, 그쵸. 뭐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근데 일단 목표를 네.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나는 부동산으로 이 내 목표를 달성하겠어. 혹은 내가 주식 투자로 이런 것들을 달성하겠어. 라는 거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공부도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남들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돈을 내고 어디 가서 수업을 듣고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돈만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방향을 좀 깊이 고민을 해야겠죠.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정한다.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나 자신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내 성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해보니까 저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월세 이런 거 못 올리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올려달라는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혹은 계약 기간이 아닌데도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서 사인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뭐 또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이랑 연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방향을 정한 거죠. 그리고 네. 주식은 빚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소액으로 더 할 수 있죠. 네네.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고 팔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레버리지 한 번도 안 일으키시고 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내 내공에 자신이 생겼을 때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네네. 네, 한 번 또 베팅하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빚을 내니까 내보니까 이 빚이 안 갚아지더라고요. 네네. 이거 뭐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이렇게 쑥 갚아야지 했는데 이 대출은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자꾸 빚을 안 갚게 돼가지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처럼 큰 돈을 대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라서 저한테는 주식이 더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성향과 나의 어떤 재무적인 목표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안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하면서 여기서 있고 저기서 있고 또 저기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일단 조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 없이 공부만 하면 투자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서신 게 꼭 1억 모으기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 네, 전에도 네. 다양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엄청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투자가 망한 케이스들도 많이 여기 써주셨어요. 네, 많이 말아먹었어요. 네. 저 ELS 이런 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그 인사이트 펀드까지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제가 아마 손실률은 제일 컸을 거예요. 제일 그래요? 제 피 끝에 주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제 주변에도 엄청 크신 분 계셔서. 네. 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네.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잃었지만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고 나는 죽지 않았어. 이런 걸 아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손실을 볼까봐 무섭다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못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손실을 일단 당해봤잖아요. 그래도 뭐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네? 집이 날아가는 건 아니네? 약간 이제 괜찮은데? 집도 벌어서 메꾸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네. 또 써보시고 손해도 보시고 하셨던 네네. 게 있어서 좀 그 리스크 한 것도 잘 받아들이시고 네, 또 뭐가 저도요. 진짜 투자처인지를 그런 실패를 통해서 네. 확실히 보는 안목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 약간 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저희도 방송할 때 뭐 2천 깨졌습니다 이런 방송 되게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 뒤에서 피디님들이 막 지금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주식 지금 사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는 2천 깨지고 1,400대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1,400대까지 갈 때는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그 누구도. 근데 그때가 진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때
무서우니까 못 사잖아요. 1,100 갈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계속 매달 사는 게 맞아요. 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900, 1,800 맞아요. 계속 네, 내려갈 네, 때 계속 사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오기 맞아요.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는 건 빠르게 올라가는 네. 거지. 천천히 떨어지면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떨어지면 또 계속 사면 되니까. 이거 관성의 법칙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미국은 네.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진짜 무섭게 떨어지기도 해요. 엔비디아도 손실을 되게 크게 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걔도 이제 회복을 또 잘해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떨어지면은. 그쵸. 올라올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또 다시 7만 전자 됐던데요. 네. 언제 10만 전자 가요? 기다려 보세요. 아, 그런가요? 네. 전 6만 원대라서 괜찮긴 한데, 이게 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갈 듯 말 듯. 사람들 네. 애를 태우는 게 좀 네. 답답하고, 일을 잘한다며, 반도체가 좋다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런 기사가 막 도배가 돼서 사람들이, 아, 지금인가 해서 들어가면 떨어지고, 지금인가 해서 들어가면 떨어지니까 계속 개미들을 울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정말 무섭게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올라갈 때도 또 무섭게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막 700달러 때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또 다시 900달러로 회복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네. 미국을 좋아하는 거죠. 미국 경험해 보시면 역시 미국 주식이다 이런 그럼요, 얘기들은 그럼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데이터로도 네. 나와 있어요. 기사를 그쵸. 보니까 2014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S&P 500은 176%인가 수익률이 났대요.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30%대 중반인가 그랬거든요. 너무 데이터가 확실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했어요. 저희 방송 때 전문가분이 금투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요? 한국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저 펀드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금투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일단 이제 투자자들이 기피할 것이다. 다만 미국도 금투세 뭐 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네네. 양도세 내잖아요. 뭐 세율은 비슷해요. 어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미국은 배당을 주니까 그 돈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난다. 아, 배당은 저는 이제 배당주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네. 모르겠지만 수익이 잘 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22%를 내고도 훨씬 수익이 좋은 거예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한국 주식을 세금을 내더라도 한국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치만 한국 주식이 좋았던 거는 그런 코로나19나 이럴 때 정말 반값에 세일을 해주면 그때 들어가서. 맞아요. 이게 홍준욱 박사님이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네. 나오셔서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위기 때만 사면 된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공식이다. 네네. 정확하게 차트를 보면 그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절반 가깝게 떨어질 때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절반 가깝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또 전고점을 뚫고 나와요. 위기 때. 네. 항상 위기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딱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1, 2년 네, 정도 맞아요. 코스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탁 털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때만 딱 하면 되는데 이제 네. 그분이 세금 맞아요.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 아직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3단계 목표를 이제 세워봤고요. 네네. 그쵸. 세 번째는? 세 번째요? 3단계는 기회를 잡는다. 아, 그 얘기 지금 네. 한 거니까. 예, 기회를 그 잡는다. 기회 때만 평상시에는 달러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기회 때는 한국 주식에 이렇게 약간 뭐 그때는 능력이 되면 레버리지도 살짝 환전해가지고, 써서 네, 레버리지 투자를 쓰고. 해서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기회의 사다리 한 번에. 네. 저는 그때 뭐 한 이제 순 자산이 2배로 올랐어요. 5억이 10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막.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네. 순자산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순자산 안에 미국 주식이 일부니까 미국 주식이 정말 몇 배가 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춘욱 박사님이 최근에 제 방송 인터뷰에 나와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애매하다. 그죠? 한국장이 네네. 지금은 좀 애매한 네네.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작가님이 작가로서 쓰신 첫 책이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인데요. 이 네네. 책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쓰셨거든요. 뿌띠리치가 되기 전후 가장 크게 바뀐 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네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혹시 단군 신화 아시죠? 요즘 당군 신화 조금 약간 네. 종교적 이슈가 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그런 이슈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 곰이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동굴 안에서 100일인가? 동안 쑥과 마늘만 먹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견디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 인내심이 많으신가요? 저요? 아니요. 저 진짜 없어요.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끈기가 없어. 끝까지 하는 게 없다. 근데 어떻게 하셨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영 좋지 않다. 마무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듣고 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늘 끈기가 부족하고 마무리가 영 약간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재테크는 또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끈기가 약한 게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관심사가 많으니까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기가 원래 좀 힘든 거고 나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재미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재테크에서 재미를 찾으셨거든요. 그죠, 그죠. 인생의 재미를. 그죠, 그죠. 근데 네. 이게 재미가 있으려면 앞에 그 마늘을 먹는 기간이 약간 필요한 거예요. 아, 마늘을 먹었더니 재미가 있어졌 그렇죠. 일단 종잣돈을 네. 모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좀 돈을 모아야 뭔가 약간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위기가 왔을 때 쏠려면은 그러니까요. 종잣돈이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물론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정말 눈덩이를 만들어야 굴릴 수가 있으니까 눈덩이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 마늘을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걸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이 앞전에 종잣돈을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하고 싶은 것도 약간 참고 이 동굴,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네. 좀 버티고 인내하고 내가 이걸 하면 동굴에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 희망을 갖고 약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약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거를 로드맵을 계속 그려가면서 네. 아 내가 이때까지만 좀 더 일을 하자 이때까지만 조금 더 아껴보자 이렇게 계속 마감을 줬던 거거든요. 아, 데드라인을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로 그쵸 그쵸. 잘 주면서 네네. 그 동굴 안의 시간을 버티셨네요. 그쵸. 계속 있으라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그려보면서 언제까지만 내가 이걸 버티면 돼. 언제까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면 돼. 계속 이렇게 스스로가 마감을 정하고 그걸 버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로 넘어오는 네. 거죠. 네. 그 회사 다니면서도 막 퇴사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로드맵 보고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 네네. 로드맵을 보면서 아니야. 몇 년은 더 버텨야 돼. 맞아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부장님들 뭐 팀장님들 막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즐기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아껴서 뭐해 뭐 해외여행도 안 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즐기면서 살으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나왔어요 회사는. 그 다들 나갈 때 부럽다고. 10년도 안 걸리셨죠? 네, 안 걸렸어요. 네. 아, 그 직장은 좀 오래 다녔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는 10년이 안 걸렸죠. 네네. 직장은 한 14년 정도? 제가 퇴사 며칠 날 했는지 아세요? 며칠이요? 8월 14일에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 휴일이었어, 하필이면. 네. 그날이 평일이었으면 내가 그 어차피 노는 네, 날이구나. 노는 근데 날이에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8월 14일이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오전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이제 출근 끝 이랬어요. 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8월 14일. 그것도 로드맵에 써두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멋지게 하셨네요. 광복절을 맞이하여 김은아도 뿌띠리치로 독립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와. 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무형 자산이 네네. 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데 그쵸, 원동력이 그쵸. 된다고 네,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뭔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막 하면 너무 약간 그 강요가 되니까 조금 관심이 있을 만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 좋은 방법이 있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면서 그런 재미가 붙으면 이걸 오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메이트가 있으셨어요, 작가님도? 저는 있었죠. 저는 많이 있었고, 또 일단 남편이 짠돌이. 남편이 엄청 짠돌이에요. 용돈을 지금도 30만 원은. 저희는 둘 다 써서 제가 짠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저한테, 네. 제가 재테크 강의도 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백화점에서 뭘 좀 사려고 하면, 강의할 때 입을 옷 같은 걸 좀 사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남들한테 절약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써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부글부글. 근데 그런 약간 재미? 혼자 하면 지루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핑퐁을 하잖아요. 대화를 네네. 하다 보면 더 좋은 답을 찾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재테크가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대부분 돈을 모으는 것부터 하잖아요. 예적금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적금 어때요? 돈을, 적금은 한 달에 한 번 돈을 넣어요. 네. 지루해. 이벤트가 없어요. 맞아요. 지루해. 만기가 언제 오는지. 카카오뱅크는 좀 덜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자가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네.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지루하고 예금도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되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루함이 그 곰이 이제 동굴에서 마늘 먹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 견디기가 약간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뭔가 이 다른 재미로 채워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서로 좀 돈 못 쓰게 해주고 감시하고 좀 뭐라고 해주고 잔소리 막 하고 나도 좀 듣고 이런 재미가 약간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 동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네.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혼자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또 맞아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 잔소리? 제 마음을 읽으셨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혼자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있는 거지. 작가님은 이제 메이트가 있으셨고 네네. 대부분은 또 같이 해서 좋은 목표를 잘 이뤄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비중은 제가 경험한 맞아요, 이런 맞아요. 파이어족 하신 분들 중에 조금 더 많으셨고 그냥 정말 단독으로 일명 독고다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파이어를 하시는 그 자산은 대체로는 한 2, 30억 정도? 이때 좀 많이 네네. 파이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일찍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선택이요? 재테크 파이어를. 10억에서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제가 강의도 먼저 하고 있었고 네. 먼저 코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었고 책도 이미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그걸 빨리 파이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서 나오는 그 현금 흐름 때문인가요? 현금 흐름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신감. 내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인세도 좀 받고 강의료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자신감도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20억, 30억까지 사실 운이 좋아서 빨리 당겨지면 좋지만 이제 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마냥 또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를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다른 새로운 일 이런 데서 기회를 또 찾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네, 웅녀가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서 네네. 쌓이는 무형 자산과 경험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나의 변화들 그래서 또 새로 다가온 기회들 이런 그쵸, 것들이 진짜 가치가 있고 너무 즐겁고 네, 맞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되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다 모여서 시너지가 나면서 그쵸. 어느 순간에 네. 엄청난 시너지가 나면서 네. 또 펌핑할 수 있는 그쵸. 기회가 그러면서 생기고. 새로운 인생이 또 열리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민을 떠나는 나라 7위 높죠. 네네. 위에 1위부터 6위까지는 거의 뭐 전쟁을 겪는다든지 좀 내란이 있거나 네네네. 뭐 아니 거의 공산주의 그런 급인 국가거나 거예요, 지금? 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전에
진짜 내가 몸이 이민 가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니즈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자산이라도 이민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또 더 많아지셨거든요. 맞아요.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자산이라도 보내고 싶죠. 근데 사실 지금 전쟁 중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여서요? 아니요. 부익부 빈익빈이 거의 아. 전쟁 수준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진짜? 살아남기.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그쵸, 그쵸. 또 아까 말한 대로 네. 비교를 워낙에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더 그게 치열하게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맞아요. 기억에는 그래도 한 2020년 코로나 겪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갑자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네. 누구는 못 되고 이러면서 네. 더 좀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의 장점은 일단 제일 좋은 건 시장이 크다. 엄청 크고 좋은 회사가 거기 다 있다. 여러분들 아는 회사 거기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맛집이 많은 거죠. 뭐 골목이 대부분 다 맛집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모르는 회사, 이상한 회사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네. 그냥 그러지 말고 남들도 다 알고 나도 아는 회사를 사면 정말 맛집인 거죠. 그럼 선택이 쉽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S&P 500만 투자를 해도 10년 그냥 묻어놓으면 176% 가까운 수익이 나니까 앞으로 10년도 그럴까요? 더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진짜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네. 계속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중국은 이미 미국 이제 못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됐죠.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많이 했었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더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중국장이 좀 가격 매력은 있어서요. 그렇게 관심 따지면 없으시죠? 네, 관심 없. 저 옛날에 했었는데 저는 그냥 민주국가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너무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책도 그렇고 회사도 막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부동산은 차치하고 네네. 기업들까지 네. 나라에서 좌지우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할 수 있고 네. 사교육 이슈도 그때 봤을 때 갑자기 문 닫은 회사들도 막 생기고 네네. 이런 것들 무서워서 네.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저 선진국가에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신흥국 투자를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태국, 베트남 다 안 하셨어요? 네, 안 해요. 네, 저는 그냥 검증된 곳으로. 농사 잘 되는 곳으로. 네네. 그게 농사가 잘 열리는 거가 확실해야지 내 돈을 넣어야지. 아직 잘 모르는 곳에 넣긴 좀 불안하더라고요. 옛날에 브릭스 펀드 이런 것도 했었는데 수익을 못 봤거든요. 해봤는데 못 봤다. 네. 그때도 인도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장은 잘 가잖아요, 요즘. 인도. 요즘은 그렇지만 또 알 수 없죠.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만 언제 어떤 이슈가 생겨서 또 타격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등에 투자를 하려고요. 그래서 네. 시장이 크고 어쨌든 1등이고 맛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못 고르면 그냥 S&P 500만 사도 10년 묻어놓으면 1억이 거의 3억 가까이 된다. 그렇잖아요. 네. 거의 200%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배당도 나올 테잖아요. S&P 500에 대한. 그러면 뭐 합치면 또 거의 진짜 3억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장에만 투자를 해도 발 뻗고 자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401k 아시죠? 네. 네네. 네. 그 시장도 되게 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니 대표님의 401k 수익률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전 모르는데 아세요? 뭘요? 401k 수익률 그분의.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항상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질문을 진짜 많이 신경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뭘까 이런 거 굉장히 나름 생각해서 질문을 항상 드리는 편인데 질문을 실제로 드리진 못했지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401k는 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연금 시장이잖아요. 네. DBDC 하는 그 네네네. 시장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401k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억 넘는
자산이 생기는 네, 거죠. 네, 퇴직할 네, 때.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종목을 못 사잖아요. 근데 이 401k는 종목을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에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되게 튼튼하게 수요를 받쳐주니까 네. 미국 시장이 아무리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네. 근데 사실 국민연금 우리나라 요즘 투자 잘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수요가 안 받쳐주죠? 우리나라도 네. 좀 더 그런 퇴직연금이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직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비하면. 근데 이제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이 퇴직연금으로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으면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또 다른 투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가 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 네. 단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한 세금? 뭐 이런 거 있겠죠. 양도세 내야 되니까. 네. 그 차라리 수익 실현할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천 징수로. 왜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딴 데 투자를 하고 아니면 쓰면 되는데 이제 수익 실현할 때는 안 가져가고 다음 연도 5월에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 거죠. 그때는 네. 이미 투자를 또 딴 데 했기 때문에 했죠. 아니면 뭐 그쵸. 썼거나. 네네. 그래서 양도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서 또 뭘 팔아야 남겨두세요. 되거나 대충 예상하시고. 그 양도소득세 저도 냈었어요. 조금 저도 중국장 처음 열렸을 때 그때 네네네. 하면서 네네.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는 22% 2%. 세금을 내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죠. 네, 국세가 20%고 국세의 10% 지방세라서 합치면 22% 예, 세금을 내야 돼. 한 3천만 원 넘게 낸 적이 있었는데 네. 돈이 없더라고요. 또 뭘 내다 팔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원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장단점이 있죠, 근데. 네네 그것도. 맞아요. 네. 뭐 또 딴 데 투자해서 또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금이 있지만 어쨌든 수익이 좋아서 이걸 내도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꼭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단점인가 싶은 면이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터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약간 비쌀 때, 쌀 때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달러를 환전해서 투자를 할 때 요즘 같을 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즘 약간 환율이 비싸니까 그쵸. 전에 같은 돈으로 10주 살 수 있었던 거를 요즘에는 한 뭐 8주 네.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환율이 비싸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 실제로는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달러가 올라요. 그렇잖아요.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은 빠지지만 달러가 오르면서 수익률 방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네. 원화 약세를 뚫고 달러 자산에 돈을 뒀을 때 네네. 오히려 거기서 방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1,400원대에서도 환전을 해서 주식을 샀거든요. 전 용감한 여자입니다. 맞아요. 1,400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4번 있었거든요. 네네. 4번. 네. 맞아요. 최근에 1,400원 있었는데 그 귀신같이 그때 또 환전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또 뭐 1,300원대지만 네. 수수료를 내다 보면 1,400원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했어요, 환전을. 네. 그래서 이게 단점들을 굳이 찾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좀 빠질 때 무섭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적인 면도 있어서 수익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뭐 달러가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 이익으로 좀 방어가 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 한국 주식은 아무리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네네. 하락을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체감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걱정이 많이 안 되세요? 네,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오를 걸 아니까. 그래서 정해진 미래.
네네. 그래서 네. 답 정도인가요?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 네. 이거를 뭐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약간 단기간에 빠지고 단기간에 회복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하락 보면은 진짜 와, 이 회사 괜찮나? 하실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전에 워낙 올랐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회사 주식 왜 사냐고. 아, 그래요? 자기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지금 가격에서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 사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정선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혁신이 나오면 그때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그게 이번에 로보택시. 네네. 예, 8월에 있을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네. 이슈인데. 하지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투자 계획을 안 잡고 계시네요. 네네. 네. 봐야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워낙에 네. 기대감을 줬다가 또 약간 실망시킨 경우도 많으니까. 실망을 테슬라는.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기대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저는 그냥 촉이라고 부릅니다. 안목이 아니고. 테슬라의 주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은아 네네. 작가 말대로 네네. 전저점 깬다는 말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로의 테슬라의 매수 타이밍은 다음번에 또 김은아 작가님의 네, 코멘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시드머니 1억 원 그리고 앞으로 갈 10억 원 이런 것들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짠테크도 하고 일테크도 하고 재테크도 하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얘기 안 한 게 일테크일 것 같아요. 네네. 갓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엔잡을 하시고 엔잡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요즘은 여러 플랫폼들로 많죠. 많이 열려 있어서 많이 하기 좋은 엔잡하기 좋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한창 대세였습니다. 근데 엔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되게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엔잡을 할 게 없는 사람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나는 할 게 없는데 남들은 몇 개씩 하는데 나는 한 개도 할 게 없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대부분 뭔가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잡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앵커님도 보면 앵커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시니까 이미 엔잡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엔잡러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미 엔잡을 했던 거고 돈이 되냐 안 되냐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뭐든 좋으니까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인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맞아요. 하나의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자기 개발을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의 어떤 거를 되게 개발한다던가. 네. 청소면 청소, 뭐 빨래면 빨래, 뭐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뾰족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인생 뭐 이모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3모작, 4모작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엔잡이 굉장히 많거든요. 엔잡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네. 근데 그 엔잡을 다 하려고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쵸. 그거 다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엔잡을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여러 개 다양한 만든다. 파이프라인으로. 근데 저는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이 한 개, 두 개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 경험을 할 때는 돈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또 좀 한 10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미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꾸준히 할 만한 뭔가 요소를 발견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직업을 돈 때문에 지금 억지로 다니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시는데 두 번째 직업을 또 돈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뭐 이러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다른 N잡을 하는데 얘도 고통, 얘도 고통이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럼요. 포인트가 있어야 네. 되네요. 그래서 네. 돈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네. 그 중에 내가 뭔가 좀 잘할 만한 거 아니면 재밌을 만한 거, 아 내가 이거를 취미처럼 이렇게 좀 오래 하면 나중에 돈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찾으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시간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대부분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돈 되는 N잡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생각해서 뭐 갑자기 뭐 스마트 스토어를 여신다거나 뭐 쿠팡 파트너스를 한다거나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뭐 배달이나 네네. 다양한 것들 있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 그런 건 짧게. 지금 잠깐 내가 목표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걸 병행하면서 빨리 가겠다. 이렇게 몇 하는 달 건 의미 정도만, 있어요. 빠르게. 네네, 빠르게. 진짜 뭐 몇 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어떤 길게 갈 수 있는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서 빠르고 짧게 뭐 일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흥미를 갖고 있고 재미를 느끼는 것에서 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쵸. 네. 그게 쌓여서 결국은 이게 또 나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돼줄 그쵸.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소득이 나오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 자본소득보다도 더 큰 소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꼭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네네. 이 머니 파이프라인 중에 몇 가지 있으신가 네. 궁금해서 제가 한번 OX로 한번 네. 뭐 준비를 해오셨어요? 해왔어요. 네네. 네, 아니 머니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금 소득,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내가 이제 네네. 앞으로를 위해서 해놓은 거 국민연금, 개인연금 네, 국민연금 당연히 있고요. 네. 개인연금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네. 없으시고 네. 그다음에 인세, 그러니까 네. 책을 내서 인세를 받고 강의를 하는 거 있죠.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 광고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네네. 내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광고를 받는 거. 광고비. 유료 광고는 일단 제 채널이 너무 조그맣고 유튜브 생긴 지 얼마 있으시죠?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이름 알려주세요. 뿌띠리치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유료 광고는 없고요. 구글 애드센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아직 안 했어요. 네. 요거는 없으시고 네네. 아직. 그다음에 1대1 코칭. 그러니까 지식 나눔을 하는 1대1 코칭. 그건 지금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수익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 전에는 유료로. 그 전에는 1대1 코칭을 유료로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시구나. 강의만. 네. 그다음에 강연은 있으시고. 강연은 종종. 네. 그다음에 금융소득, 이자, 부채 배당 같은 있어요. 있으시고. 네. 이거 때문에 정말 되게 놀랐어요. 왜요? 제가 세금? 세금도 그렇고 금융소득을 이제 그 홈택스에 가면 금융소득 종합 이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제가 금융기관에서 받았던 이자를 다 보여줘요. 목록을 리스트를 다 주는데 뭐 몇천 원 받은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면 상관이 없는데 내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카카오에 제가 예적금을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넣어놓는 거잖아요. 뭐 세이프박스나 이런데 근데 그것도 잡혀요? 네, 그것도 나와요. 그게 1년 동안 모인 게 3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카카오가 나한테 이렇게 이자를 줬다고 언제 줬어? 세상 카카오에게 고마우셨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담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얘도 되게 큰 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죠. 라는 필요해요. 말씀으로도 네. 해석이 네네. 되고요. 하지만 그 2천만 원까지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2천만 원 아래로만 금융소득을 만드시면 되겠다. 가급적이면 네. 그리고 창업은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있는데 뭐 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연다든지 네네. 아니요. OX 네네. 없으시고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 급여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제 1인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 1인 법인에서 제가 급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있죠. 네. 올. 월세 받는 거 오피스 네. 대학가. 네. 그리고 촬영료 강의를 하신다든지 뭐 방송을 근데 출연하신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지만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그것도 소득이니까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저 오늘 안 주셔도 되거든요. 네. 지금, 네. 갑자기 좀 혼자 안 드려도. 그럼요. 네. 아닙니다. 전 놀러 온 거라서요. 네. 자주 놀러 오세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엔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현재 자산 투자 비율 좀 알아볼게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네네.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한국 주식 중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국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전 딱히 종목은 관심 없어요. 네. 한국 주식에 종목은 관심 없으시다고요? 네네. 네. 사면 물리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이미 갖고 있는 게 좀 있고요. 네, 우리 아기들한테 조금 사준 현대차가 약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하시네요. 네. 저는 모르는 회사 안 사요. 왜냐하면 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평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기가 호재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호재를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문에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정보가 나오는 그런 회사를 사시는 게 저는 평범한 사람한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조차도 사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만약에 한다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한다면 그것보다 S&P 500 지수 투자가 더 유망하지만 한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남편이 퇴직연금이 DC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ETF 투자는 좀 해주고 있어요. 한국 주식 쪽으로요? 네네. 한국 주식이랑 한국 그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에서 판매하는 미국 쪽 이런 ETF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토마토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된 ETF 사준 거 있고요. 대형주 관련돼서 이제 한국의 우량주 모은 거, 이런 거, 코덱스 100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탑10 이런 것들. 그런 거 사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는 미국 쪽 배당받는 ETF 사준 거 있고, 이렇게. 그럼 남편분은 그 김은하 작가님한테 투자의 모든 권한을 일임하시겠어요? 그쵸. 왜냐면 아는 게 없거든요. 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진짜 전국의 남자분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야무지게. 근데 이게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었잖아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돈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결혼하려고 하나, 나랑. 나는 모아본 적이 없다, 돈을. 이렇게. 그래서 결혼할 돈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랑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뭔가. 그런데 그거를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때 한 4천만 원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줄 테니까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전세 구하거나 그런 걸로? 그럼 별개로. 별개로? 그건 또 따로? 네네. 능력 있는 남자분이셨네요. 전세는 이제 대출도 받고 이랬던 거고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결혼 준비를 하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이제 준 거예요. 와, 프로포즈가 엄청나네요. 요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분들은. 맞아요. 그 십몇 년 전이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 이런 감성을 좀 일깨우셔야 됩니다. 결혼하시고 싶으면. 아니, 근데 지금 대박은 누가 났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맞아요. 돈적으로는 내가 손해보고 결혼하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는 이제 뭔가 결혼을 하고 싶었고, 저랑 뭔가 하고 싶었고, 그게 되게 이제 이 사람을 놓치면 당분간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죠. 남편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그게 이제 30억으로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아, 있어요. 결국에 투자자는 남편분이셨네요.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일임해서 하고 계시고, 뭐, 생각도 하고, 어떨 땐 스트레스도 받으시잖아요.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쵸? 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네.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또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혼자 끙끙 앓고. 네네. 네. 몇 년을 그랬거든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2015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오프닝 때 해주셨지만, 네. 2013년도에 한국 주식으로 주식을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4년, 그게 5년을 첫 주식 투자의 시작이셨어요? 네. 한 3년은 계속 손해보고, 뭐, 마이너스고, 말도 못하고, 남편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은,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보여줄게. 이렇게 3년을 뭉갰단 말이에요. 진짜 성공한 투자자는 남편분이셨다는 거. 그럼요. 저의 가장 큰 고객님이시죠. 와,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아주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기에서 또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고 배우자를 고르세요. 그것도,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네. 인성적인 거? 그쵸.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건 기본이었고, 이제 나한테 없는 성향, 월급을 다 저축했다는 거. 아,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저한테 본인한테 없는 성향,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네. 회사 뭐 CC라고 하잖아요. 컴퍼니 커플인가?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 회사를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옮겼어요. 지령은 다 남편분이 내리시고 행동은 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 회사를 아직도 다녀요. 20년 근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연봉 올리시고. 네, 저는 그래서 네. 결혼할 때부터도 제가 연봉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이직을 몇 번 더 하니까 차이가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남편보다 적게 벌어본 적도 없어요.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네. 네. 벌이는 더 좋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딱 만들어 나가신 거죠. 그쵸. 그래서 남편은 대신에 20년 근속을 하는 이 성향이 있었고, 네. 저는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고, 이렇게 네. 약간의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좀 시너지를 잘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되게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게 서로 보완이 되면 좋고, 맞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이제 서로 힘든 거고.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싸워봐야 되는 거죠. 그쵸, 연애할 때 네, 미리. 할 때. 네. 그쵸. 아, 그러면 가난한 아빠가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네네. 책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거의 다 담으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할 말은 네. 많았지만 압축해서 이제 담았죠. 근데 이제 프롤로그에 아빠가 나오고 끝에 아빠가 에필로그에 나와요. 또 아빠가 네. 나와요. 중간중간에 이제 엄마가 좀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제 첫 시작은 가난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아빠 이야기가 좀 나왔고, 마무리는 그런 아빠에 대한 저의 그 애도하는 마음, 추억하는 마음을 담으려고 또 에필로그에 담았는데요. 저희 아빠가 진짜 끝끝내 가난했어요. 돈을 한 번도 일한 만큼의 돈을 벌어오신 적이 없으세요. 일은 정말 죽도록 하셨거든요. 그 땡볕에서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시니까 줄 하나 잡고 마치 이제 서커스처럼 이렇게 거기 매달려서 페인트 칠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니네가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저희를 한번 데려가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너무 무섭고 떨어질까봐 어떡해. 무섭고,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 다니는 남자 만날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벌어오면 뭐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돈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아빠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힘들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해도 아빠 자체는 자기 인생을 약간 즐겁게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어음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됐어도 그걸 가지고 혼자 뭐 화를 낸다거나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한다거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차라리 빨리 다른 일을 해야지.
내가 더 벌어오면 되잖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실적이시네요. 네, 물론 못 벌어왔죠. 벌어오면 되잖아 했지만 못 벌어왔죠. 내가 벌어오겠어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네.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절망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자 말아먹고 막 이랬을 때도 한 1억 이제 빚을 졌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제가 하자고 해서 빚이 생긴 거라 할 말이 없지만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제로 우리 둘이 싸우면 우리 둘에게 서로 좋을 게 없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를 할 테니까 자기도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주고 우리가 같이 벌고 있으니까 이거를 빠른 속도로 회복할 방법을 내가 찾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네. 모습이 약간 아빠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나는 이런 걸 아빠한테 물려받았구나라고 네네. 느끼는 순간이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살면서 점점 어렸을 때는 되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고 혹은 엄마의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면서 엄마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게 나는 싫었지만 아빠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다음 방법을 늘 찾고 이런 모습을 제 아이들에게서도 봐요. 이건 정말 좋은 유산이네요, 진짜. 네네. 저희 큰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만큼만 돼도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집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시면서, 긍정 에너지로 좀 채우시면, 그게 또 내 아이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건 네네. 있으니까요. 그걸 네. 꼭 찾아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결국 본인은 빛을 못 봤지만, 네. 제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약간. 아버님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딸 이렇게 엄청 잘하는 거를. 못 봤죠.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네. 결혼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조금 한 번이라도 내가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밥 한 번이라도 사드렸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생하셨는데, 그쵸? 우리 그러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요.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되게 자식들한테 많이 미안하셨을 거잖아요. 좋은 걸 누리게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눈치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하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됐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책을 또 계약을 했어요. 다음 책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다음 책을 좀 쓰면서 그리고 카페 친구들하고 이제 성장을 시켜줄 수 있게 계속 멘토링 하면서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강의도 좀 하고요. 저도 또 이제 투자를 계속 하면서 제가 투자하는 내용들, 저의 마인드, 손실을 보면 손실을 본 대로,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본 대로 그런 네. 것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한 10년 내다보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카페 친구들하고 세 번째 책을 쓸 계획을 벌써 하고 있어요. 네. 제 두 번째 책을 먼저 끝내놓고 써야겠지만 두 번째 책 주제는 뭐죠? 두 번째 책 주제는 이제 약간 더 투자에 집중해서 쓰려고 출판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의 기준과 원칙? 네, 그런 그런 이야기, 건가요? 저희 마인드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시는 뭐 촉? 촉은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촉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면서 촉을 사실 쓸 수 있나요? 책에?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촉을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야겠죠. 네. 그런 것들, 저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카페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초보자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책을 많은 친구들하고 함께 공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리즈로 매년 한 권씩 내자. 10년 내면 10권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시리즈일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뿌트리츠가 있지 않을까요? 제2회, 제3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책 진짜 재밌게 네네.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앵커님도 쓰셔야죠. 저 세 번째 책에 참여할까요?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아, 저요? 네. 저도 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 너무 저한테는 좀 먼 일인 것 같아서 전자책부터 자그마하게 네네. 예, 제 노하우를 뭔가를 담은 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먼저 하시고 저랑도 같이 이 너무 좋죠. 네, 네. 엄마로서 워킹맘으로서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 채널에서도 방송으로도 얘기하고 네네. 또 글로도 같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네. 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저도 이제 그런 글 네. 쓰고 이런 게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글을 진짜 잘 쓰세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인상에 남는 책이라는 게 상황이 또 저랑 비슷하셔서 그럴 거예요. 아니. 너무 또 기대치 높이면 또 맞아. 그럴까봐 실망하면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되게 가벼운 책입니다. 가벼운 여러분. 책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그렇긴 해요.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든든하게 꽉 차게 또 진짜 숨김없이 아낌없이 아, 또 말아먹은 거 아니지. 또 걱정. 방송이요? 항상 빛났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도 성공입니다. 아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봤다가 다음에 네. 와서 또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실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올해 투자처를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지 네네. 그걸 제가 좀 질문 드려서 또 1시간 정도 네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참 잘 주시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있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고민이나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시면 또 코너처럼 만들어가지고 작가님 모셔서 고민 상담도 해보고. 맞아요. 네. 저 잘해요. 잘하시죠? 네. 네. 저도 좀 잘한다는 얘기 듣거든요. 우리 같이 하면 되겠다. 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쵸, 잘처럼. 우리 그럼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한복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전 집에 한복 있어요. 약간 재밌게 네. 하려면은 뭔가 좋아요. 저 한복 있다고. 변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네. 보살처럼. 아니, 본인 채널 하실 생각 안 하시고 제 채널에서. 제 채널은 진짜 어색해요.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는 말투예요. 방송투가. 뭔지 아시죠? 방송투가 네, 그런 네. 말투로밖에. 평상시 말하는 말투가 아니라 네 어머니 약간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도 게스트 나와주시겠어요? 저 좋죠. 네, 아직 꼬꼬마 채널이라 제가 나와달라 이런 부탁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네. 빨리 좀 키워볼게요. 네. 예비 뿌띠리치들, 네네. 우리 제린이들이 점점 커 나가면서 아마 네네. 채널이 많이 융성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희 권미란의 투자사생활 김은하 작가님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좀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투자 사생활 흥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